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일상에서 출발합니다. 33살의 민수는 작은 건설, 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나름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 8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지금 민수는 점점 아내 지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31살의 지연은 대기업 협력, 마케팅 대행사에서 근무하며 외근과 출장이 잦은 편이었죠.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지연은 새벽에 일어나 민수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곤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 식사도 준비해두고 기다리는 다정한 아내였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지연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민수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던 지연이 이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지연은 이미 집에 와 있었지만 인사도 없이 침실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들렸는데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민수가 다가가자 지연은 급하게 통화를 끊고 나왔어요. 외근이 길어졌다는 핑계로 귀가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6시쯤 집에 오던 지연이 최근에는 밤 9시 10시에야 들어오곤 했어요. 민수가 어디서 뭘 했는지 물어보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며 대충 둘러대기만 했죠. 신혼 초에는 서로 손을 잡고 자는 것을 좋아했던 지연이 이제는 민수와의 스킨십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늦게까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민수가 다가가려 하면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거리를 두려 했죠. 주말에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집 탐방도 했는데 이제는 회사 일이 있다며 주말에도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며 정중히 거절했죠. 지연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민수 앞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누군지 확인한 후 거실을 벗어나 베란다나 화장실로 들어가곤 했어요. 잠자리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신혼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지연은 민수의 접근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해 일이 많아서라는 핑계를 대며 등을 돌리고 자려고 했죠. 민수가 다가가려 하면 내일 중요한 외근이 있다며 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민수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이 권태기에 접어든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직접 물어봐도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럼에도 민수는 아직까지 아내를 믿고 싶었어요. 신혼부부라면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직감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민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오후 9시쯤 지연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약간 상기된 상태였어요. 외근이 길어졌다며 짧게 인사하고는 바로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죠.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연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잠금을 풀어두지 않는 지연이었는데 그날은 실수로 화면이 켜진 채로 두고 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최근 지연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박민호라는 이름이었고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잘 들어갔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죠. 민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 민수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0분 후 지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수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척했죠. 그날 밤부터 민수는 지연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전화를 받을 때의 표정 변화, 휴대폰을 사용하는 패턴, 외출할 때의 복장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박민호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말에 지연이 또다시 회사 일이 있다며 외출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회사 업무로 나가는 사람의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지연을 보며 민수의 가슴은 먹먹해졌죠. 지연이 나간 후 민수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외근이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민수는 더욱 구체적인 관찰을 시작했어요. 지연이 외근이라고 말하는 날들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퇴근 시간과 귀가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연의 차량 주행거리도 은밀히 확인해 보았죠. 외근 장소까지의 거리와 실제 주행거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수는 다시 한번 지연의 휴대폰을 확인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잠금이 되어 있었지만 민수는 지연이 평소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열어보니 박민호와의 대화 내용이 더 많이 보였어요. 사랑한다는 표현과 함께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급히 휴대폰을 닫았죠. 보면 볼수록 마음만 아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수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함께 있을 때도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죠. 결국 민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아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추천을 받은 곳이라서 신뢰할 만했습니다. 탐정과의 첫 만남에서 민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정확한 증거 수집을 의뢰했죠. 탐정과의 첫 만남에서 2주 후 민수는 약속된 장소에서 탐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된 이번 만남에서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민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탐정이 2주 동안 확보한 자료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이 회사 동료라고 했던 박민호와 함께 도심 외곽의 한 모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탐정의 설명에 따르면
지연이 외근이라고 보고했던 날들을 모두 추적한 결과 거의 매번 박민호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모텔이나 호텔로 직행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 출장이라고 했던 부산과 대구 일정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산 출장이라고 했던 지난달 23일과 24일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는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더라고요. 회사 법인카드로 펜션 예약을 했는데 객실은 단 하나만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었어요. 대구 출장이라고 했던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는 강원도 춘천의 한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냈고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었어요. 두 사람이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과 호수, 주변을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사진들도 여러 장 확보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지연의 직장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어요. 퇴근 후 지연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불륜 관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였죠. 탐정은 또한 두 사람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로그도 일부 확보했다고 했어요. 지연이 민수에게는 외근이나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박민호에게는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메시지들이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심지어 민수가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운 날에는 박민호를 집으로 데려온 정황도 포착되었어요.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민수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특히 지연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불륜을 저지른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탐정은 추가로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벌써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지연의 태도 변화가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점차 본격적인 불륜으로 발전했다고 했죠. 또한 박민호는 기혼자였고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정을 배신하면서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수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탐정은 마지막으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더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재판에서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연의 차량 내부나 개인 소지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지연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자료를 받은 민수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어서 지연이 또다시 회사 일이 있다며 외출한 틈을 타서 지연의 차량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지연이 평소 이용하는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량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데이터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지연의 차량에는 전후방 카메라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메모리 카드에는 최근 한 달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노트북으로 복사하여 확인해 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의 영상들은 민수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어요. 지연이 외근이라고 했던 날들마다 박민호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차 안에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지연과 박민호가 나누는 사적인 대화 내용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출장 생겼으면 좋겠다는 지연의 목소리와 회사에서 걸릴까봐 짜릿하지 않냐는 박민호의 대답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죠. 또 다른 음성에서는 두 사람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출장을 자주 가니까 그때마다 만나면 된다는 박민호의 말과 남편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민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블랙박스 영상 중에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도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나 주차된 상태에서 키스하고 손을 잡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특히 지연이 민수에게는 피곤하다며 스킨십을 거부했던 바로 그 시기에 박민호와는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이 대조적이었어요. 차량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던 민수는 조수석 아래쪽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발견했습니다. 사용된 남성용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정서적 불륜을 넘어서 육체적 관계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여러 증거들이 나왔어요. 박민호가 지연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액세서리와 편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었죠. 사랑한다는 표현과 함께 빨리 이혼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어요. 글러브 박스 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모텔과 펜션에서 찍은 셀피들이었는데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이 사진들은 탐정이 확보한 외부 증거들과 함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연이 외근이라고 했던 날들의 이동 경로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는데 실제 업무 장소가 아닌 모텔이나 호텔 위치가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같은 모텔을 여러 번 방문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민수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지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한 민수는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정이 추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에서 발견한 물증들, 그리고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민수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방인 박민호에게도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죠.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명확하게 지연의 불륜을 입증하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민수는 지연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에는 지연의 지속적인 불륜 행위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기재했죠. 특히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불법적인 자산 유용까지 포함하여 민수가 받은 피해의 심각성을 간조했어요. 동시에 불륜 상대인 박민호에게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박민호 역시 기혼자였기 때문에 타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박민호에게 청구할 위자료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민수와 변호사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 지연의 차량에서 발견한 물적 증거들, 블랙박스 음성 녹음 파일들, 그리고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빠짐없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 기일에서 지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와서 혐의를 부인하려 했어요. 단순한 동료 관계였고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측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특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두 사람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결정타였어요. 박민호 역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점차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텔 출입 영상과 차량 내 스킨십 장면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변호사도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적극적인 반박을 포기하고 위자료 금액 협상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연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였어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민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에만 신경 쓰고 자신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꼈다며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지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과 불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더욱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 자산까지 유용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민수의 청구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지연에게는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죠. 또한 결혼 과정에서 취득한 공동재산의 70%를 민수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박민호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도 민수가 승리했습니다. 당초 청구했던 5천만 원보다는 적은 3천만 원이었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어요. 재판부는 박민호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연과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수는 예상보다 담담했어요.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제야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지연과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판결문을 받아든 민수는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법적 절차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소송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민수의 침착한 대응과 완벽한 증거 수집을 높이 평가했죠. 이제 민수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지연과 박민호의 직장, 내 징계 문제와 향후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의 일들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수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과 박민호가 저지른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륜에 그치지 않고 회사 자산을 유용한 명백한 배임 행위였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한 것이에요. 지연이 다니는 대기업 협력 마케팅 대행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사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지연의 남편이며 중요한 제보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인사팀에서는 처음에 개인적인 문제라며 회피하려 했지만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키워드를 듣고는 즉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튿날 민수는 회사 본사를 직접 방문했어요. 인사팀장과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민수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연이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불륜 목적의 숙박시설을 예약한 증거들과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정황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연이 출장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회사 예산으로 개인적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었어요. 부산 출장이라고 허위 신청한 날에 실제로는 가평 펜션에서 박민호와 시간을 보낸 증거를 제시하자 회사 측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어요. 지연과 박민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출장 및 외근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8개월 동안 총 10여 차례에 걸쳐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법무팀에서는 이 사안을 횡령 및 배임으로 분류하고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죠. 더욱이 두 사람이 모두 기혼자였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후 회사는 중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준법감시위원회가 합동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연과 박민호에 대한 처분 수위를 논의했어요. 두 사람 모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회의석상에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였고 허위 출장 신청은 회사를 기만한 중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박민호 역시 공범으로 참여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죠.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에게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어요. 즉시 해고보다는 체면을 살려준 조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해당 업계 내 계열사 및 협력업체 취업이 금지된다는 조건도 함께 붙었어요. 이 소식은 곧 업계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이런 스캔들은 금세 입소문을 타게 마련이었어요. 특히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퍼지면서 두 사람의 평판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연과 박민호는 권고사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업계 내에서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고 어떤 회사도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 하지 않았죠. 박민호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어요. 아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정도 파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내는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양육권 분쟁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게 된 박민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만족감보다는 모든 일이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지연과 박민호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뻐할 일은 아니었죠. 회사 측에서는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내부 비리를 신고해준 덕분에 회사 자산 유용을 막을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회사에서의 징계까지 마무리된 후 지연은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시작했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지연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을 수 없었어요. 지연은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요청했어요. 회사 직원이 민수에게 전달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앞으로는 이런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 앞 주차장에서 민수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조금만 내린 채 지연과 마주했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민수뿐이었고, 박민호는 그냥 일시적인 착각이었다고 말했죠. 민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한순간의 실수라고 8개월 동안 외근 나갈 때마다 그 짓을 반복한 게 실수야. 너한테는 내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지연은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민수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차에 올라탄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백미러로 보니 지연이 주차장 한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지연의 시도는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민수의 친구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수와의 중재를 부탁했죠.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민수로부터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민수의 친한 친구인 준호는 지연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민수를 진짜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냥 놔두세요. 지연은 친구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에 절망했어요. 더 나아가 지연은 민수의 부모님께까지 연락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민수의 부모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겠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야.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민수의 아버지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지연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지연은 자신의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민수에게 메신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일부 친구들이 민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민수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지연이 정말 반성한다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계속 이렇게 매달리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증거지. 내가 원하는 건 조용히 새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야. 지연의 마지막 시도는 민수의 회사 앞에서 며칠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나서 민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지연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죠. 동료들이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전 부인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민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며칠 지나면 포기할 거예요. 실제로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지연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자신의 노력이 완전히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지연의 계속된 접근 시도들이 오히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되살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수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배신당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연과의 모든 연락이 끊어진 후 민수는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면서 일에 대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건설, 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사업 확장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일로 승화시키면서 민수의 사업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거래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늘리면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과적으로 이혼 후 6개월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에만 매몰되어 지내다 보니 민수는 가끔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집에 혼자 돌아와서 저녁을 먹을 때면 결혼 생활에 좋았던 순간들이 문득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물론 지연에 대한 그리움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에 대한 갈망은 있었죠. 민수의 변화를 지켜본 친구 준호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민수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준호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준호의 회사 동료인 수빈이라는 28살 여성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성격이 매우 따뜻하고 안정적이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수빈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죠. 수빈은 민수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수빈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따뜻한 격려의 말이 민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민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업무가 힘들 때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영화 관람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민수는 수빈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지연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편안함과 신뢰감을 수빈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빈은 항상 솔직했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민수는 강릉으로 사업상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일정이었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그때 수빈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어요. 수빈은 전화를 받자마자 반가워하며 출장은 잘 다녀오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수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말했습니다. 수빈 씨와 만나면서 이제야 진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처받은 기억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빈은 조용히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빈이 답했어요. 민수 씨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릉에서 돌아온 후 민수와 수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진정한 신뢰 관계를 쌓아갔어요. 민수는 수빈 앞에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수빈은 그런 민수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다시 강릉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수빈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지연과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새로운 사랑 앞에서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수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